오케이? 자, 오늘부터 이제 6장 강의를 해요. 미케니컬 프로퍼티,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재료에 기계적인 힘을 가했을 때, 하중을 가했을 때, 재료가 이제 변형이 될 텐데, 그 변형되는 성질이 재료마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왜 또 그런 틀린 특성이 나타나는지 이런 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 성질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이 챕터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커버를 할 텐데, 먼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변형이 될 때 탄성 변형이라는 게 있고 소성,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일라스틱 디포메이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고 어떤 경우에 탄성 변형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타프니스와 덕틸러티라는 것에 대해서 또 공부할 거고, 오늘은 그래서 주로 전체적인 개념 설명과 상세한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그 밑에 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어떤 재료가 있어요. 막대기 형태의 어떤 재료가 있어.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지금. 뭐 금속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이 금속 원자들이 아주 자신들이 편하다고 느끼는 위치에 쭉 배열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원자와 이 원자 사이의 거리가 결합끼리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주 행복한 위치에 배열을 쫙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힘을 가해, 땡겨, 그러면 늘어나겠지. 물론 내가 힘이 무지하게 빼야 돼, 그러면. 하지만 좀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지하철이 왔답니다. 그랬을 때 여기의 상태를 다시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돼 있을 거냐 하면 아마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좀 벌어져 있을 거예요. 그 결합 길이가 늘어나 있을 거야. 원자들이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막대기 형태의 재료를 보면 델타만큼 길이가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스를 가하면 가할수록 길이가 늘어날 거야. 그래서 이쪽에 지금 그림을 보면 여기가 포스고 하중 또는 포스고 여기가 변형이 일어난 양이에요. 하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포스를 늘리면 늘릴수록 변형된 길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포스를 제거했어. 그러면 모든 재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모든 재료가 다 이렇게 리니어하게 길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재료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늘어나고, 이 포스를 제거했을 때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갔죠. 스트레칭이 됐다가 우리가 아침에 지지지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변형도 다시 원래 재료로 돌아가겠죠. 이러한 특성을 일렉트릭하다고 불러요. 그리고 이러한 변형, 원래 변형이 됐지만 하중을 제거하면, 소스를 제거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러한 변형을 일렉트릭 디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일렉트릭 디포메이션의 특징은 리버서블 하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이게 탄성 변형의 특징이에요. 근데 탄성 변형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 변형된 길이가 늘어나는 건 아니야.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지 않게 난 리니어한 일렉트릭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재료의 성질에 따라 틀린데 우리는 주로 리니어한 경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런 변형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불리는 경우인데 애초에 재료에 로드, 하중 또는 포스를 가하게 되면 재료가 편안한 원자
결합 길이에서 스트레칭이 됐죠. 스트레칭이 될 뿐만 여기 스트레칭이 됐지. 스트레칭이 될 뿐만 아니라 플레인들이 이렇게 밀려 있죠. 이 쉬어라는 말은 층이 밀려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층이 밀려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 변형을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데, 왜 소성 변형이라고 하냐 하면, 이러한 변형은 내가 여기에 포스를 제거하고 나면 원래대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건 스트레칭 됐던 부분만 원 상태로 돌아가고, 이 플레이들이 밀렸던 거는 그냥 그대로 밀린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이러한 변형을 소성 변형이라고 불러. 왜냐하면 원 상태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은 재료에 따라 틀려요. 어떤 재료는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을 하고 어떤 재료는 뭐 일렉트릭 디포메이션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많은 경우는 가하는 하중, 로드가 크거나 포스가 크거나 이럴 때는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작을 때는 일렉트릭 디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이게 더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렸던 포스하고 이 변형에 대해서, 변형량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포스를 가할 때는 처음에 이게 리니어하게 스트레칭이 일어날 거예요. 처음에 스트레칭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플레인들이 밀려가기 시작하면서 리니어하지 않죠. 그 다음부터는 그 포스가 증가하면서 변형은 점점 되는데 이게 리니어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포스를 제거하면 길이는 다시 줄어들어. 이만큼 줄어들었죠. 줄어들긴 하는데 원래대로 완전히 돌아오진 않죠. 지금 이만큼 늘어나 있는 거야. 그죠? 이만큼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변형을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일어날 때 처음 부분에 리니어한 부분은 산성 변형이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곡선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그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그 플레인들이 밀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러한 변형은 한번 일어나고 나면 원래 상태로 완전히 복구가 안 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지금까지 내가 두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일렉트릭 디포메이션과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를 설명을 할게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라는 용어인데, 스트레스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우리가 가한 하중, 로드 또는 포스에 해당되는 거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델타라고 표현했던 변형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스트레인인데,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가해진 로드, 하중, 이거예요. 이와 같이 정의 내리는 스트레스를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말고 다른 스트레스도 있는 모양이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트루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하여간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는 그 디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원래 오리지널 애초에 그 단면적에 가해진 하중, 그거를 나타내요. 그리고 가해진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기호를 시그마 또는 타우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재료에 가해지게 되면 이제 변형이 일어날 텐데, 변형을 그냥 아까 델타로 표현했었죠. 스트레인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라는 건 뭐냐면, 애초의 길이, 재료의 길이분의 변형이 일어나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변형을 하면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을 그 변형률로 번역을 하는 게 합당한 번역일 거예요. 그리고 이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은 우리가 기호를 엡실론하고 감마 이걸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일어난 그 변형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스트레인은 단위가 없죠. 단위가 없어요. 어차피 그 레이쇼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료에 이제 하중 포스를 로드나 포스를 가하게 되면 그 변형이 일어날 텐데 포스를 가하는 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텐사일 포스를 가하는 경우, 텐사일 포스라는 게 인장,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이 잡아당기는 포스를 가하게 되면 점선이 애초의 모양이에요, 그 재료에. 근데 잡아당기면 길이는 늘어나고 요 폭은 굵직해지겠지. 그렇죠? 포스의 방향은 바깥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깥을 향하는 포스를 플러스, 포지티브로 표현할 거예요. 반면에 텐사일 포스를 네거티브 텐사일 포스, 이 안으로 향하는 텐사일 포스를 가하게 되면 컴프레션이죠, 그게. 그렇게 되면 길이는 줄어들게 될 거고 이 폭은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지 아무튼 플러스의 텐사일이든 마이너스의 텐사일이든 텐사일 포스를 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어 포스를 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시어 포스라는 건 책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밀면 변형이 되죠. 이와 같이 가하는 포스를 시어 포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얘를 이렇게 민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민 거예요. 그러면 변형이 되죠. 이런 시어 포스를 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시어 포스를 가하는 이런 걸 이제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만 한다면 이런 걸 순수한 퓨어 시어 포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비틀리는 경우, 이런 막대기를 내가 갖고 토크를 가해서, 토크가 뭔지 알죠? 비트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렇게 그 재료의 변형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시어 포스가 작용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원통의 면에 있는 이 원통의 면에는 내가 이렇게 돌리면 시어 포스가 이 그림처럼 이렇게 잘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그 텐사일 포스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가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 시어 포스, 이 시어 스트레스 스트레인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는 이렇게들 많이 해요. 토션을 가지고 토크를 걸어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정의를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먼저 텐사일 스트레스는 얘기한 대로 애초의 면적 A0에 얼마만큼의 하중이 걸려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플러스의 하중을 걸은 거죠. 포스를, 텐사일 포스를 플러스로 걸었어. 이때 시그마로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민 건데, 이렇게. 그러면 포스는 벡터죠. 요 벡터를 텐사일 컴포넌트하고 요 시어 포스 컴포넌트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녹색은 텐사일 컴포넌트고, 요 면으로 가는 부분에 있는 게 지금 그 시어 포스 컴포넌트인데, 애초에 요 단면적에 대해서 포스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요만큼의 시어 포스가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시어 스트레스 타우는 A0분의 F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텐사일 포스는 이 단면적에 대해서 수직하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거고, 얘는 평행하게 가해지고 있죠. 평행하게 가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밀리고 있잖아. 그렇죠? 평행하게 가해지고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오늘 한꺼번에 많은 그 기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얼른 이게 뭔지 기억을 못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시그마가 텐사일 스트레스, 타우가 시어 스트레스. 시그마하고 타우로 우리가 텐사일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를 표현할 거예요. 이때 단위는
단위 면적상 작용하는 힘이니까 로드니까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하고 텐사일 스트레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재료에 스트레스가 걸려있는 상황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예들을 한번 봅시다. 먼저 이게 스키장에 있는 리프트예요. 스키장에 있는 리프트인데 이 부분을 보면 이 케이블이지. 이 케이블에 이제 의자가 매달려 있어서 케이블이 이렇게 끌려오면 이쪽에서 이제 기차로 올라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케이블은 이쪽 기둥하고 저쪽 기둥 사이에 그 매달려 있죠. 그리고 뭐가 걸리고 있지? 여기는 지금 어떤 스트레스가? 텐션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그 텐사일 스트레스가 걸려 있어요. 반면에 이 기둥은 이게 지금 이걸 돌죠. 그러면서 이 케이블이 의자를 계속 당겨오잖아. 그래서 이 축은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토크가 걸리죠. 네, 그래서 이 샤프트는, 이 축은 계속해서 요거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앞에서 얘기한 이 상황이야. 그죠? 텐사일 포스가 요 케이블의 단면적에 걸려져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이때 요 시그마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의 부호. 우리가 재료의 바깥으로 가해지는 힘의 방향을 플러스라고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이 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토크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토크라는 게 뭔지 알죠? 이렇게 회전체가 있을 때, 이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접선 방향으로 이제 포스가 있고 이 포스에다가 이 거리, 중심으로부터 거리 곱한 게 토크지. 그래서 이 토크가 걸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원통의 이 면에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시어 포스가 걸리게 되는 거죠. 시어 포스가 걸리게 되고 따라서 앞에서 얘기한 시어 스트레스 이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정의한 텐사일 스트레스와 시어 스트레스의 예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사실은 또 이런 경우는 있지. 지금 뭐 멋지게 생겼는데 이 바위에 바위가 올려져 있어요. 이거는 풍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네. 우리나라 고인돌처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이 바위의 무게 때문에 이 경계면의 면적이 A0라고 한다면 이 경계면에도 포스가 가해지고 있지. 근데 이거는 부호가 마이너스인 텐사일 포스가 가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프레션이죠. 따라서 이 시그마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이 기둥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그 다리의 상판을 여기 있는 기둥들이 쭉 받치고 있는데 이 기둥들도 마찬가지로 컴프레션 되고 있지. 그래서 여기 걸려 있는 스트레스는 음의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고압 탱크인데 이 안에 뭐 고압 기체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탱크예요. 내가 금속 재질의 탱크야. 이 안에 비어있는 거지. 안 비어있지.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지.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바깥으로 계속 충돌을 하면서 압력을 발휘하죠. 아주 큰 압력을. 그러면 나는 뭔가를 느끼게 될 텐데 어떤 스트레스를 느끼냐면 이쪽으로 내 팔이 이렇게 당겨지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되려는 스트레스를 느끼겠죠. 이거는 못 느껴요. 이거는. 두 가지 축 방향에 대해서 텐션이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바이액셜 텐사일 스트레스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면에 있는 금속은 이 방향과 이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축 방향에 대해서 텐사일 스트레스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뭐 여기 있는 그 첨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둘 다 양이죠. 이때는 바깥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걸려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재밌는 예는 물속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물고기가 있는데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 물속에 들어가면 수압을 느끼죠. 수압을 어느 방향으로 느껴? 모든 방향으로 느끼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이드로스태틱 컴프레션이라고 불러요. 모든 방향으로 수압을 느끼거든. 지금 이것처럼 모든 축방향으로 수압을 느끼고 이때 느끼는 그 스트레스는 음의 방향이죠. 재료 안쪽으로 가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이드로는 이제 물이라는 뜻이고 스태틱이라는 말은 이 가해지는 포스가 그 수압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일정하죠.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다양한 스트레스가 걸려있는 상황이 재료에 연출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에서.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재료에 걸리게 되면 또는 순간적으로 걸리게 되면 이제 재료의 변형이 일어날 텐데 그 변형을 표현을 해봅시다. 아까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라는 이제 정의를 얘기해 줬는데 그 정의에 의해서 텐사일 스트레스와 시어 스트레스에서의 변형 스트레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먼저 텐사일 스트레인, 텐사일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난 변형이 야기시킨 거죠. 여기에 어떤 재료가 있었어요. 길이는 L 재료, 폭이 W 재료야. 이런 재료에 내가 재료의 바깥 방향으로 텐사일 포스를 가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길이는 늘어나고 폭은 홀쭉해져. 그래서 길이가 늘어난 양을 델타라고 하면 위로 2분의 델타, 아래로 2분의 델타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폭은 좁아질 거고. 먼저 길이 방향으로는 이 나타난 텐사일 스트레인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 아까 애초의 길이분의 변형량 델타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를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텐사일 스트레인이라고 불러요. 엡실론을. 아까 텐사일 스트레스는 시그마, 텐사일 스트레인은 엡실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엡실론이라는 텐사일 스트레인이 나타날 때 길이 방향으로만 변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폭도 줄어들죠. 그래서 이 폭의 변화, 그거를 우리가 델타 L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2분의 델타 L, 이쪽으로 2분의 델타 L 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터럴 스트레인, 텐사일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생긴 레터럴 스트레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애초의 폭 분의 델타 L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엡실론은 부호가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L은 항상 플러스고 델타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나중 길이, 그 스트레스가 걸려있을 때의 길이 빼기 애초에 그 오리지널 랭스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야. 근데 얘는 어때? 나중이 더 폭이 좁아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델타 L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엡실론 L 레터럴 스트레인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뭐가? 자,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인. 시어 스트레인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재료를 우리가 이렇게 1000mm 일어나도록 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좀 애매하지. 얘는 이거 스트레인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짝을 이루고 있는 요 힘을 이렇게 가했잖아. 그 힘이 가해진 요 거리 있죠. 그러니까 요 높이, 요걸 y라고 하고 했을 때 밀면 이만큼 밀렸잖아. 그렇죠? 1000mm 일어난 그 길이, 그걸 델타 x라고 하면 y분의 델타 x, y분의 델타 x를 시어 스트레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어 스트레인은 감마로 표현할 거예요. 네, 감마로. 그래서 이 감마는 요 앵글을 세타라고 한다면 요거 세타죠. 결국은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시어 스트레인 감마는 탄젠트 세타예요. 시어 스트레인 감마는.
아까 시어 스트레스는 뭐라고 표현했었지? 비율을 타우로 했었죠. 타우. 시어 스트레스 타우하고 감마 얘가 짝이고 텐사일 스트레스 시그마하고 에플론이 짝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다시피 다 부호가 단위가 없죠. 다 디멘전 리스트예요. 스트레인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일렉트릭 디포메이션이 뭔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인,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뭔지 설명했어요. 내가 앞으로 그냥 스트레스 스트레인 이렇게 얘기하면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얘기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특별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내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스트레스 스트레인 이렇게 부를게요. 자, 이 장치는 텐사일 테스트를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얼마의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스트레인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장치야. 텐션에 대해서. 재료를 여기에다가 껴놔요. 막대기 형태의 재료를 여기에 껴놓고 여기에 이 크로스헤드라고 아주 묵직한 놈이 나사 같은 거에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가 돌아가면 이 무빙 크로스헤드가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해요. 그리고 재료는 요 이쪽과 이쪽 사이에 이제 끼워져 있는 거고, 요 위에는 로드셀이라고 이게 하중기예요. 하중이 얼마나 걸린지. 결국 하중이라는 게 우리가 강한 포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플러스의 텐사일 포스가 가해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의 그 텐사일 포스가 가해지는 거고, 그래서 컴프레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익스텐소미터가 달려 있어서 이 길이가 늘어났는지, 얼마나 늘어났는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걸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 장치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포스 얼마를 가지고 길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결국은 그 델타하고 F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을 알고 그 다음에 늘어날 때의 길이, 애초의 길이를 다 알면 그거를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텐사일 테스트를 이 장치로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끼워넣는 이 텐사일 테스트를 하는 이 재료의 형태는 다 이렇게 스탠다드로 정의되어 있어요. 어떤 모양을 써서 한다라고. 그래서 이 길이가, 이 애초의 길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 이 단면적, 직경 이런 것도 다 정의되어 있고. 그래서 뭐 저런 놈으로 측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 장치 가지고 측정을 하면 아까 우리가 X축을 델타 변형량, 그 다음에 Y축을 포스 가지고 해서 그렸을 때 이와 같이 리니어 일렉트릭한 그림을 그렸었죠. 그 포스를 단면적으로 나누고 이 델타를 애초의 길이로 나누면 스트레인하고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리니어 일렉트릭 디포메이션을 하는 재료라면 최소한 이 레인지에서는 이와 같이 리니어한 특성이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기울기를 우리가 E라고 써요. E. 알파벳 E라고 쓰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게 먼저 나오네. 여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리니어하죠. 에플론하고, 스트레인하고, 스트레스가 리니어해요. 스트레인이 점점 많이 발생할수록 재료는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한다는 건 뭐야? 그만큼의 가한 스트레스를 재료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료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재료가 스트레인이 많이 걸려있다, 스트레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만큼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재료가 지금. 이때 기울기에 해당하는 녀석, 요걸 갖다가 모듈러스 오브 일렉트리시티 또는 일렉트릭 모듈러스 이렇게 불러요.
또는 다른 말로 영수 모듈러스라고 불러요. 영수 모듈러스. 영수 모듈러스라는 말은 들어봤죠? 아마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내가 강의 중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을 텐데. 기억이 안 나죠. 요 이퀘이션, 아주 간단한 이퀘이션인데,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사이에 요 이퀘이션. 이 이퀘이션이 말하는 바는 선형으로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걸 푹스로라고 부르고, 이 푹스로에 의하면 영수 모듈러스 2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요 두 개를 비교합시다. 어떤 재료는 이런 영수 모듈러스를 보이고 어떤 놈은 가파르지가 않아. 가파른 놈이 영수 모듈러스가 큰 거죠. 일렉트릭 모듈러스가. 일렉트릭 모듈러스가 큰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만큼 그 재료를 늘리고 싶어. 이만큼. 그러면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재료가 영수 모듈러스 값이 이렇게 작다. 그러면 이만큼 변형을 일으키려면 스트레스 이만큼만 가면 돼요. 따라서 포스를 조금만 가해도 그만큼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영수 모듈러스가 크면, 일렉트릭 모듈러스가 크면 재료가 변형이 잘 안 일어나겠죠. 다른 뚜껑이 다 똑같았고 할 때. 그 다음에 영수 모듈러스가 작으면 변형이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렉트릭 모듈러스 또는 영수 모듈러스라고 불리는 이 값은 굉장히 중요해요. 재료에서. 이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을까?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슨 변형을 하고 있는 거야? 탄성 변형을 하고 있는 거죠. 탄성 변형은 왜 일어난다고 했어요? 원자들이 자기들의 안정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스트레칭이 된 거라고 했잖아. 그죠? 결합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컴프레션이라면 결합 길이가 작아지는 거고, 이제 지하철 진짜 왔나 보다. 결합 길이가 작아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 영수 모듈러스라는 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뭐하고 연관되어 있겠어? 결합 길이, 결합 에너지, 그죠? 결합의 세기, 결합 길이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할 거고, 이거 빠뜨릴 뻔했네. 영수 모듈러스의 단위는 순순히 단위 관점에서 보면은 스트레스나 영수 모듈러스나 단위가 똑같아야 되죠, 원래. 에필론은 스트레인은 변형율이니까 단위가 없어. 따라서 스트레스와 이 일렉트릭 모듈러스는 단위가 같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얘를 갖다가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파스칼을 써요. 파스칼. 영수 모듈러스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G는 기가 파스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커 값이. 그래서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10의 구성을 그냥 기가 앞에 G를 써요.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단위를 써요. PSI. 아주 싫어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쓰도록 합시다.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이래. 항상 이 국제 표준을 주장하는 자기들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영수 모듈러스와 결합 간의 관계를 봅시다.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영수 모듈러스가 큰 재료는 더 많은 포스를 가해야 똑같은 변형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포스를 가해야 똑같은 정도로 원자들이 스트레칭이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겠어? 영수 모듈러스가 큰 재료는 결합 에너지, 본드의 세기가, 결합의 세기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수 모듈러스라는 게 결국은 여기 레이션 투 세퍼레이션 이런 게 결국 결합의 세기지. 결합의 세기, 인터애터믹 본딩과 연관되어 있어요. 인터애터믹 본딩과.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이게 포스고 이쪽이 세퍼레이션이에요. 원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짐에 따라서 두 원자 사이에 가해지는 포스에 관한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림은 사실은 이거지. 여기가 에너지,
여기가 세퍼레이션 이렇게 됐을 때 가까우면 속력 때문에 에너지가 확 올라가고 멀면 0이 되고 여기가 0이었죠. 멀리 있을 때 에너지를 0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에너지의 단위가 뭐지? 줄을 뉴턴으로 표현하면 뉴턴미터. 그죠? 따라서 이 에너지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에너지를 미분하면 포스가 되겠죠. 포스. 다시 얘기하세요. 자, 따라서 이 그림 미분한 게 이거예요. 이거 미분해 봅시다. 여기 기울기 어때 지금? 가팔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가팔은 마이너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로 가변 갈수록 어떻게 돼? 덜 가팔은 마이너스지. 따라서 점점점 작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에 오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0. 그렇죠? 그래서 포스가 0. 이 포스가 0이라는 말은 원자 간에 결합을 하는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아니고 원자가 가장 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그 포스를 0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때도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했을 때 여기가 0인 게 멀리 있을 때 원자가 아주 멀리 있을 때 에너지를 0으로 높은 거잖아. 상대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나면 이제 기울기는 플러스인데 점점 가파른 플러스로 바뀌죠. 여기 갈 때. 점점 가파른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 근처 어디서 다시 기울기가 원만해지지. 그래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그림 접근한 게 이거고, 접근이 된다. 미분한 게 이거고, 결합 에너지가 큰 놈, 결합 에너지가 작은 놈. 뭐가 결합 에너지야? 이게 결합 에너지지. 이 높이가, 그리고 이 결합 길이고. 그래서 이게 결합 길이인데 결합 길이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죠. 그리고 결합 에너지가 컸던 애, 다시 말하면 결합의 세기가 컸던 애, 그런 애는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작은 애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보면 지금 영수 모듈러스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수 모듈러스는 결합 길이에서 R에 따른 포스의 이 기울기, 이거에 세퍼레이션에 따른 이 포스, 기울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결합 길이죠. 여기 이만큼이 결합 길이야. 이제 원자들이 다 안정한 상태에 있어. 근데 텐사일 포스를 가하면 이제 스트레칭이 될 거 아니야? 이 기울기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스트레칭 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포스가 필요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안정한 상태에서 얘네들은 자, 그래서 결합길이라는 건 원자들이 가장 안정한 상태로 이제 손에 손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시킬 때 내가 얼마나 포스를 가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요 점에서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 본드 스트렝스가 강한 놈은 요 놈이고 본드 스트렝스가 약한 놈이 이 놈이겠지. 일반적으로 결합의 세기가 강하면 결합 길이가 짧아지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결합이 센 놈이고 이게 결합이 약한 놈인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기울기가 어때? 얘는 가파르고 얘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듯이 영수 모듈러스는 요거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합 길이에서 DR분의 DF 요거에 비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죠. 결국 영수 모듈러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재료가 발견되면 누군가는 그거에 영수 모듈러스를 측정을 해요. 카본 나노튜브, 이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잖아. 카본 나노튜브가 발견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또 그거 영수 모듈러스 측정했어요. 그런 논문이 다 이제 네이처나 사이언스 이런 거에 나왔지. 왜냐면 아주 기본적인 프로퍼티거든. 근데 아주 그렇게 작은 카본 나노튜브, 직경이 뭐 1나노밖에 안 되고 그런 놈을 그거를 영수 모듈러스를 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제 뭐 논문들이 좋은 게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왜 사람들이 악착같이 재려고 하냐 하면 그 값이 바로 결합의 세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합의 세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수 모듈러스는 이 재료의 물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텐사일 테스트 할 때 시어 스트레인과 레터럴 스트레인이 있었죠. 그렇죠? 요게 시어랜다. 텐사일 스트레인과 레터럴 스트레인. 내가 잡아당기면 길이는 늘어나고 폭은 홀쭉해졌었어. 요 두 개의 관계를 보려고 그래요. 요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그 파라미터가 이 포화성 레이트라는 건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길이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폭은 좁아지지. 따라서 이 값은 플러스인데 이 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일반적인 경향이고, 이때의 기울 반대로 이제 컴프레션인 경우에는 반대로 되겠지.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 요거를 마이너스 뮤라고 놓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뮤를 포화성 레이토라고 하고, 엡실론 분의 엡실론 레터럴, 그래 요 비율, 이거를 포화성 레이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은 걸 왜 붙었겠어? 이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만들려고 진 것 뿐이에요. 이 레이저를 포화성 레이저라고 하는데, 이 레이저도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메탈은 대략 그 값이 3분의 1 정도예요. 이 레이저도 디멘전이 없겠죠, 선생님이. 이게 디멘전이 없는데, 디멘전 없는 건 두 개를 분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디멘전이 없고, 메탈은 대략 3분의 1 정도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세라믹은 대충 4분의 1 정도의 값. 그 다음에 폴리머가 뭐보다 좀 커요. 되게 크지, 폴리머가. 이게 크다는 게 뭘 나타내는 거야? 텐사일 스트레인이 1만큼 뭐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똑같은 텐사일 스트레인 1에 대해서 어느 놈이 더 두께가 홀쭉해지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지.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많이 홀쭉해지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보면 세라믹이 제일 홀쭉해지지가 않네. 세라믹은 금방 깨져요. 그다음에 메탈은 그나마 좀 홀쭉해져. 폴리머가 제일 많이 홀쭉해지네. 그죠?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서의 경험과 잘 일치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디멘전은 없고, 그 다음에 이 포화성 레이저의 맥시멈 값은 0.5예요. 0.5. 이 0.5라는 값이 왜 나왔냐 하면, 지금 텐사일 테스트를 할 때 일렉트릭 디포메이션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디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그 재료의 볼륨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네, 안 변할 거예요. 그래서 볼륨이 안 변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세요. 뭐 나도 따져보진 않았는데, 따져보면 볼륨이 안 변하는 상황에서 길이는 늘고 폭은 줄었다라고 할 때 이 레이저를 구해보면 0.5가 나와요. 0.5가.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경우 0.5보다 작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왜 0.5보다 작은 거냐 이거예요. 0.5보다 작은 건 볼륨이 변한다는 얘기지. 볼륨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왜 변하냐 이거야? 왜? 데인시티가 줄어든다 하는 거예요. 데인시티가. 데인시티가 줄어들기 때문에 데인시티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이드 같은 게 생긴다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데인시티가 줄어들게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만약에 데인시티가 늘어나는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데인시티가 늘어나는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포화성 레이저가 0.5보다 커질 수도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값을 보통은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영수 모듈러스 얘기만 했죠. 텐사일 테스트에서의 모듈러스만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시어 포스를 가할 때, 이제, 퓨어 시어 포스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이제 만만치 않아서 사람들이 토크를 걸어갖고 이 토션 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토션 테스트를 할 때, 시어 모듈러스를 보면, 여기가 시어 스트레스고, 이쪽이 시어 스트레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이 경우에도 시어 포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면 리니어해요. 그리고 이때 기울기를 G라고 표현해요. 이 G는 시어 모듈러스예요. 시어 모듈러스. 그래서 타우와 감마는 비례 상수가 G, 시어 모듈러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벌크 모듈러스라는 것도 있는데, 위에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듣고 넘어가요. 벌크 모듈러스라는 건 재료에 사방에서 압력을 가해. 그러면 재료가 부피가 줄어들겠죠. 이때 전후의 부피 변화, 그거를 변형률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프레셔, 이쪽이 변형률.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울기를 K라고 하고, K를 벌크 모듈러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벌크 모듈러스와 프레셔와의 관계는 이렇게 되겠지. 이때 여기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는,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만들려고 또 마이너스 붙인 거고. 자, 이 두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이게 시어 모듈러스고, 이게 영수 모듈러스죠. 시어 모듈러스 값과 영수 모듈러스 값 사이에는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돼요. 단, 그 재료가 아이소트로픽하다면. 이 아이소트로픽하다는 말은 재료의 물성이 어느 방향으로든 다 똑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재료를 당기는데, 이렇게 당기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소트로픽한 거야.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관계는, 여기 뮤가 들어가 있죠?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 포화성수 레이저. 포화성수 레이저가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파라메터예요. 마찬가지로 이 벌크 모듈러스하고 영수 모듈러스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것까지는 몰라도 좋아. 벌크 모듈러스는.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와, 이거 개념은. 자, 그러면, 영수 모듈러스를 알면, 포화성수 레이저는 이제 실험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 모듈러스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 각각 재료들의 영수 모듈러스를 보면, 메탈, 아주 좋죠? 훌륭해. 그리고 큰 편차가 없어. 반면에, 이 세라믹들도 좋아요. 이온 결합하고 있는 애들. 근데, 콘크리트. 그래파이트는 좀 밑에 쳐져 있네. 근데 이제 폴리머는 이렇게 작고, 왜 작을까, 폴리머는? 폴리머가 어떤 결합을 하고 있죠? 바로 나오네. 폴리머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 원래. 체인은. 공유 결합은 그렇게 약한 결합이 아니에요. 약한 결합이 아니야. 근데, 다이아몬드 어디 있나? 여기 있잖아. 다이아몬드 보면 영수 모듈러스 훌륭하잖아요. 그죠? 공유 결합이 약한 결합이 아니야. 바로 다이아몬드가 이루고 있는 그 CC 결합에 의해서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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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야? 폴리에틸렌. 어디냐? 하이데인시티 폴리에틸렌, 로우데인시티 폴리에틸렌. 근데 이렇게 낮아. 얘기한 대로 세컨더리 본딩, 퍼미어블 인터랙션, 그거가 사실 중요한 거죠. 체인은 튼튼해. 근데 체인과 체인 사이가 문제지. 그죠? 그래서 영수 모듈러스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도 이렇게 복합 재료로 만들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슬라이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재료를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변형이 얼마나 일어날 것이냐, 뭐 많은 경우 기계적 변형은 사실 안 일어나는 게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변형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변형이 일어난 양, 델타, 길이 방향으로의 변형, 레터럴 방향으로의 변형이죠. 그거를 그 훅스로로부터 그 표현해 놓은 거야. 이 식이 왜 나왔는지는 금방 알겠죠? A0 분의 여기 뭐야? 엡실론 스트레인이죠. 그 다음에 A0 분의 F가 뭐야? 시그마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영수 모듈러스. 따라서 이거 방금 얘기한 에필론 시그마로 다시 바꿔서 쓰면 훅스로잖아. 그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W0 분의 델타 L. 이거 스트레인이야, 레터럴 스트레인. 그 다음에 A0 분의 F, 이거 스트레스고. 그렇죠? 자, 왜 이렇게 식을 정리해놨냐 하면,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변형이에요. 변형이 일어난 양, 변형량이란 말이야. 변형이 일어난 양이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줄이고 싶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컨트롤해야 우리가 이걸 줄일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파란색 이게 뭐야? 영수 모듈러스. 영수 모듈러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놈. 그러니까 재료 자체를 절대로 변형이 일어나면 안 돼, 길이 방향으로. 그러면 재료 자체를 영수 모듈러스 큰 놈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반면적 지오메트리, 기하학적인 구조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A0, L0 어떻게 하면 돼? 가급적이면 굵고 짧게. 그러면 그 뭐야 델타를 작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중도 좀 덜 걸리게, 포스도 좀 적게 걸리는 게 좋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 그래서 재료의 선정, 기하학적인 구조, 그 다음에 실제 걸리는 하중도 줄이는 노력, 뭐 이런 노력을 해야지만 변형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릭 모듈러스, 영수 모듈러스를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가 탄성 변형은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지금 탄성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이 탄성 변형에 대한 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은 아직 얘기 안 했어.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